저는 시장 입구에서 10년째 김밥집을 하고 있어요. 결혼 10년 차에 초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는 둘째 딸이죠. 남편은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날 아침도 저는 가게에서 단무지를 썰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 옆집 아주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죠. 여보세요? 네, 저 둘째예요. 네? 엄마가요? 욕실에서 넘어지셨다고요? 이른들 엄마가 미끄러져 고관절이 부러졌다는 거였어요. 저는 썰던 칼을 그대로 놓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고관절은 수술보다 그 후가 더 중요합니다. 2달은 입원해서 재활하셔야 하고요. 연세가 있으셔서 곁에서 돌봐드릴 보호자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날로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낮에는 6인실 간이 침대를 지켰어요. 새벽에만 집에 들러 딸 도시락과 살림을 챙겼죠. 아침마다 전복죽을 끓여 보온통에 담아 날랐습니다. 대소변 수발도 목욕도 전부 제 몫이었어요. 엄마는 제 손을 붙잡고 자주 눈시울을 붉혔죠. 아이고, 우리 딸, 역시 딸밖에 없다. 새벽마다 이 죽을 쏘아 나르는 게 어디 보통 일이야? 엄마가 미안해서 이걸 어떻게 다 받아먹니? 내가 자식 하나는 참 잘 뒀지. 어머니는 좋으시겠어요. 요즘 이렇게 하는 따님 정말 없거든요. 그럼요. 우리 둘째가 어려서부터 지엄이 아픈 꼴을 못 보는 애였어요. 손끝도 야무지고요. 남편도 매일 퇴근길에 병실에 들렀습니다. 장모 다리를 30분씩 주무르고 갔어요. 야근하는 날엔 밤 10시에도 과일 봉지를 들고 왔죠. 장모님, 여기가 많이 뭉치셨네요. 아프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살살 하겠습니다. 아이고 강서방, 야근하고 온 사람이 집에 가 쉬지 뭐하러 또 왔어. 자넨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야 아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서울에서 건축자재 사업을 하는 오빠 부부는 수술 다음 날에야 내려왔어요. 세연이는 음료수 한 박스를 침대 맡에 내려놓았죠. 어머니, 서울서 내려오는 길이 워낙 멀어서요. 가게도 바쁘고 애들 학원도 있고 자주는 못 와도 마음만은 늘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엄마, 나 요즘 거래처 일이 밀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에이, 소정아, 네가 좀 고생해라. 너는 가게가 코앞이잖아.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여보, 지금 안 나서면 서울길 꽉 막혀요. 어머니, 저희 가볼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딱 30분이었습니다. 음료수 한 박스가 그날 문병의 전부였어요. 그 뒤로 한 달 가까이 오빠 부부의 발길이 뚝 끊겼죠.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사업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엄마 곁을 지키는 게 자식된 도리라고만 여겼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병실 커튼 앞에서 저는 그만 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그날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전복죽을 쑤었어요. 한 달째 하루도 거르지 않은 새벽이었죠. 보온통을 안고 병실 복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커튼 너머로 낯익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숙모가 문병을 와 계셨죠. 저는 커튼을 거두려다 그대로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고, 형님, 말도 마세요. 이번 병간호는 우리 며느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맡았잖아요. 새벽마다 전복죽을 쑤어서 그 먼 데서 날라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아니, 서울 사는 며느리가 그걸 매일 한다고?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딨어? 그러니까요. 대소변도 며느리가 다 받아내요. 어미 똥오줌을 제 손으로 치우면서 얼굴 한번 안 찡그려요. 목욕도 시켜주지, 죽도 쏘아오지.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서 이런 며느리를 받나 몰라. 동서는 좋겠네. 아들 잘 키워서 며느리 덕을 다 보고. 우리 며느린 명절에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데. 우리 아들은 또 어떻고요? 매일 퇴근길에 들러서 이 어미다리를 30분씩 주물러요. 야근하는 날은 밤 10시에도 과일을 사들고 오고요. 그런 며느린 세상에 둘도 없어요. 하늘이 내린 며느리지.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보온통 손잡이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새언니가 병실에 온 건 입원 첫날 30분이 전부였죠. 그 새벽 죽도, 그 대소변도, 그 목욕도 전부 제 손이었습니다. 다리를 주무른 사람도 오빠가 아니라 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다리 통째로 남의 이름을 달고 있었죠. 저는 커튼 뒤에서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숙모가 돌아간 뒤에야 커튼을 걷고 들어갔죠. 아무 말 없이 죽 보온통만 협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아이고, 우리 딸 왔네. 오늘도 죽 쏘아 왔어? 역시 딸밖에 없다. 이 어미는 너 없으면 못 산다. 드세요. 식기 전에요. 왜? 어디 아프냐? 얼굴이 왜 그래? 아니에요. 잠을 좀 설쳐서요. 방금 전까지 며느리를 하늘같이 올리던 그 입이었죠. 그 입으로 이제는 딸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죽 뚜껑만 열어드렸어요. 숟가락을 쥔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죽을 뜨셨죠. 그 모습이 낯선 사람처럼 멀게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에게 차마 그 말을 옮기지 못했어요. 매일 밤 장모 다리를 주무르던 사람이었죠. 그 정성이 통째로 오빠 이름이 된 걸 어떻게 말합니까? 퇴근한 남편은 그날도 장모님 다리 상태부터 물었습니다. 오늘 장모님 좀 어떠셔? 재활은 잘 받으시고 내일은 회사 일찍 끝나니까 좀 오래 주물러 드리고 올게. 당신 피곤할 텐데 내일은 그냥 쉬어. 무슨 소리야? 장모님이 내 손 기다리시는데 나더러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라시잖아. 아들이라는 그 말에 저는 그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기를 바랬습니다. 내일 가면 다 아니었다고 밝혀지기를 빌었죠. 그렇게 저는 그날 밤을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저는 죽을 쑤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보온통을 챙겼어요. 어제 들은 게 잘못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반쯤 남아 있었죠. 병실 문 앞에 서자 이번엔 여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친구분들이 병문 안을 와 계셨어요. 글쎄, 우리 며느리가 쏘아오는 전복죽이 아주 기가 막혀. 이것 좀 봐. 어제 먹은 통이 여기 있잖아. 새벽마다 이걸 해다 나른다니까. 아유, 식당 차려도 되겠어. 복도 많지 수님이 자네는. 우리 며느린 전화도 안 하는데 죽을 쏘어 날러? 어디서 그런 며느리를 봤대? 내가 아들 하나는 참 잘 키웠어. 며느리 보는 눈도 있었고. 요즘 딸보다 며느리라니까. 빈 보온통까지 들어보이며 자랑이 한창이었죠. 제 손으로 쏜 죽이 그 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참았던 무언가가 뚝 끊어졌어요. 저는 커튼을 확 걷고 들어섰습니다. 병실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죠. 엄마 손에 들린 보온통이 허공에 멈췄어요. 자랑 잘 들었어요, 엄마. 죽맛이 그렇게 기가 막히대요? 저 오늘부터 못 와요. 가게가 바빠져서요. 앞으로는 그 세상에 둘도 없는 며느리 부르세요. 새벽 죽도 대소변도 목욕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얘가 갑자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손님들 계신데.
무슨 소린지는 엄마가 제일 잘하시잖아요.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소매를 붙잡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는 그 손을 조용히 풀어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오늘부터 엄마 간병 오빠 내가 해. 어머니가 며느리 간병을 그렇게 원하시더라. 온 동네에 자랑이 자자해. 오늘부터 새언니 보내. 난 이제 가게 나가야 되니까. 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가희가 요즘 애들 학원 때문에 시간이 안 되는 거 너도 알잖아. 시간이 없는 사람이 새벽마다 죽을 쏘아날랐대? 참 제주도 좋지. 아무튼 난 통보했어. 태원 수속도 새언니한테 부탁해. 끊어. 전화기 넘어 오빠는 말끝을 흐렸죠. 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끊었습니다. 엄마 친구분들은 민망한지 텔레비전 소리만 키웠어요. 누구 하나 저를 붙잡지 못했죠. 엄마가 병실 사람들 눈치를 보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간이 침대에 개어둔 담요를 걷었죠. 한 달 동안 제 밤을 지켜준 자리였습니다. 3명 가방까지 챙겨 들고 병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숨을 골랐죠. 한 달을 오르내린 복도가 그날따라 길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도 엄마 목소리가 따라왔어요. 그래도 저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그날 제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병원 대신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한 달 만에 도마 앞에 서니 손이 오히려 어색했어요. 단골들이 어머니 안부를 물을 때마다 좋아지신다고만 답했죠. 속사정까지 시장 바닥에 풀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밥을 마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안 나서 좋았어요. 그렇게 다시 한 달이 흘렀죠. 어느 오후 큰 이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역정부터 쏟아졌어요. 수정아,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아픈 엄마를 병원에 혼자 내팽개쳐? 네 엄마가 물 한 모금도 제 손으로 못 떠먹고 있었다더라. 자식이 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그러다 벌 받는다, 벌 받아. 이모, 잠깐만요. 혼자라뇨? 새언니가 간병하고 있을 텐데요. 새언니는 무슨? 네 엄마가 하도 답답해서 나한테 전화로 울면서 하소연했어. 내가 어제 하루 짬내서 퇴원수속에 병실 짐까지 다 쌌다. 75 먹은 내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 세상에 둘도 없다던 며느리는 한 번도 안 왔던 거예요. 전화 한 통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모 말끝에 더 기가 막힌 대목이 나왔죠. 엄마는 이모 앞에서도 아들 내외 흉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저 둘째가 매정하다는 타령만 했다는 겁니다. 간병한 딸은 죄인이 되고 안 온 며느리는 그대로 며느리였죠. 이모, 저도 하나만 물을게요. 어머니한테 세상에 둘도 없는 며느리가 있다던데요. 온 병실에 자랑이 자자하던데 그 며느리 두고 왜 저를 찾으세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둘도 없는 며느리라니. 이모, 이 집에 자식이 저 하나예요? 장남은 자식 아니에요? 엄마가 혼자 계셨으면 왜 아들한테는 전화 한 통을 안 하세요? 그거야. 아무래도 이런 건 그래도 딸이 해야지. 딸만 자식이고 아들은 손님이에요? 이모까지 왜 그러세요? 이모는 말문이 막혀 우물거렸죠. 그래도 딸이 해야 한다는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저는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끊고 나서도 손에 쥔 전화기가 한참 뜨거웠죠. 도마위 김밥이 그날따라 잘 말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엄마가 태원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무렵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에 뜬 엄마 2글자를 한참 보다가 받았죠. 수정아, 어미다. 다친 다리로는 도무지 서서 반찬을 못하겠구나.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 네가 담근 열무김치, 그게 그렇게 먹고 싶다. 입맛이 없어서
밥이 넘어가야 말이지. 엄마, 그런 심부름은 그 세상에 둘도 없는 며느리한테 시키세요. 죽도 그렇게 잘 쓴다면서요. 열무김치라고 못 담그겠어요? 얘는 걔가 얼마나 멀리 사니? 애들 학원 챙기랴 살림하랴 바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걸 시켜? 넌 가게가 코앞이잖니. 엄마한테 어쩜 그렇게 야박하게 구니? 병원에서도 그렇게 휙 가버리더니 낳아서 길러준 어미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까봐 무섭다 얘. 서운한 소리를 한참 늘어놓으면서도 며느리 흉은 끝내 한마디도 없었죠.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바쁜 사람이 됐습니다. 매일 왔던 저는 야박한 딸이 됐어요. 멀리 사는 며느리는 감싸고 코앞의 딸만 주인이 된 셈이죠. 저는 알겠다는 말도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끊고 나니 다친 다리가 자꾸 눈에 밟혔죠. 빈 냉장고 앞에 서 있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미운 마음과 걱정이 밤새 속으로 싸웠어요. 결국 저는 새벽에 일어나 열무김치를 담갔죠. 밑반찬까지 5통을 태웠습니다. 새벽 배달을 돌듯 엄마 집 대문 앞에 차를 세웠어요. 반찬 보따리만 대문 손잡이에 걸어두고 돌아섰죠. 초인종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왔어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물었죠. 엄마, 근데 왜 할머니 집에 안 들어가? 할머니 보고 싶은데. 엄마. 저는 끝내 답을 못했습니다. 9살한테 어른들 사정을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백밀러 속 아이 얼굴만 자꾸 쳐다봤죠. 이튿날 엄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죠. 반찬만 걸어놓고 가는 법이 어딨니? 어미 얼굴도 안 보고. 네가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잘 받았다는 말은 끝내 없었습니다. 저는 바쁘다는 말로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장모 안부를 물어도 고개만 저었죠. 그 뒤로 추석까지 두어 달을 모녀는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태어난 후 첫 추석이 왔어요. 다리가 불편한 엄마를 위해 친척들이 큰 집 대신 엄마 집으로 모였어요. 저도 남편과 딸을 데리고 아침 일찍 도착했죠. 두어 달 만에 들어선 친정 부엌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침마부터 두르고 전을 부쳤어요. 마루에 둘러앉은 이모들이 대뜸 새언니 칭찬부터 꺼냈죠. 가희야, 네 얘기 다 들었다. 한 달 병간호를 혼자 다 했다며?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딨니?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그러게 말이야. 김장김치도 담가 보내고 녹용 보약까지 지어 보냈다며? 친탈도 그렇게 못해. 언니는 무슨 복으로 이런 며느리를 봤대? 내가 뭘 했어. 우리 가희 같은 며느린 세상에 둘도 없다니까. 기름 두르던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 김장김치는 지난 겨울 제가 100포기를 담가 나른 것이었어요. 그 보약도 제 남편이 한약방에서 지어간 것이었죠. 이제는 김치와 보약까지 새언니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뒤집개를 쥔 채 슬쩍 물었어요. 이모, 그럼 그 새벽 전복죽은 누가 쏘었대요? 그것도 얘기 들으셨어요? 그것도 새언니가 새벽마다 쏘어 날랐다고 들었는데 병실에서 언니가 노래를 부르더라. 며느리 자랑을. 왜? 아니야? 마루 건너 새언니가 앉아 있었죠. 아니라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과일만 깎고 있었어요. 칼끝만 바쁘게 움직였죠. 그때였습니다. 마루에서 놀던 제 딸이 천진하게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병원엔 우리 엄마랑 나랑 매일 갔었는데 나 병원 앞 문방구에서 스티커도 맨날 샀어. 아빠도 회사 끝나고 맨날 왔었잖아. 순간 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이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와 새언니를 번갈아 쳐다봤죠. 다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랑 매일 갔었다고? 아휴, 다은아, 이리 와서 배 먹어.
외숙모가 제일 단 걸로 깎아놨어. 애들은 과일 먹고 나가 놀아야지. 어머니, 송편은 언제 빚을까요? 상 차리기 전에 해야죠? 새언니가 과일 접시를 급히 내밀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이 입을 막는 그 손길이 유난히 빨랐어요. 저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가만히 지켜봤죠.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배 한쪽을 받아들었습니다. 9살 입에서 나온 진실이 과일 한쪽에 덮이고 있었어요. 제 10년 세월이 통째로 남의 몫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김치도 보약도 죽도 전부 새언니 것이 되었어요. 전 뒤집던 손이 저절로 멈췄죠. 그때 남편이 제 팔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참으라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기름 튀는 소리만 한참 들었죠. 차례상을 물리고 온 식구가 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송편과 식혜가 돌고 이야기꽃이 피었죠. 저는 그 한가운데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계실 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까 병간호 얘기가 나왔으니 오늘 바로 잡을 게 있습니다. 마루가 일순 조용해졌어요. 엄마 얼굴이 굳는 게 보였죠. 엄마 입원했던 2달 동안 새벽마다 전복죽 쑤어 나른 사람 저예요. 대소변 받아낸 것도 저고 목욕 시켜드린 것도 저예요. 가게 셔터 내리고 한 달을 6인실 간이 침대에서 잤어요. 그리고 매일 퇴근길에 들러서 엄마 다리 주무른 사람 오빠가 아니라 강서방이에요. 뭐라고? 아니 그럼? 오빠네는 수술 다음 날 음료수 한 박스 들고 딱 30분 왔다 간 게 전부예요. 그 뒤로 병원에 얼굴 한번 안 비쳤어요. 퇴원 수속도 큰이모가 해주셨잖아요. 이모가 제일 잘 아시면서요. 남편이 말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꼬깃한 영수증 한 장을 상 위에 올렸어요. 이거 병원 주차장 한 달 정기권 영수증입니다. 매일 갔으니까 정기권을 끊었죠. 저희가 무슨 대단한 걸 바라고 한 일 아닙니다. 그래도 한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언니, 그럼 병실에서 그 며느리 자랑은 다 뭐였어? 죽도 김치도 보약도 다 가희가 했다며. 언니 입으로 그랬잖아. 가희야, 창대야, 너희는 왜 말이 없어?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 새언니는 얼굴이 벌개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딱딱한 배가 접시 위에서 갈변하고 있었어요. 오빠는 헛기침만 되풀이했죠. 아니라는 말은 어느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언성을 높였죠. 아이고 됐어. 걔가 어려서부터 질투가 많았어. 지 오빠 잘 되는 꼴을 못 봐. 어릴 때부터 오빠 것만 보면 심통을 부리더니 40이 넘어서도 저 모양이야. 명절날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야? 질투라는 두 글자에 10년 묶어둔 매듭이 풀렸습니다. 질투요? 엄마, 그럼 이것도 질투인가 보네요. 해마다 김장 100포기 담근 거 저예요. 제사 장보기 10년째 다 제 돈 제 손이었어요. 이번 병원비 1200만 원, 그것도 저희 부부가 냈어요. 오빠는 뭐 했어? 서울에서 크게 사업하신다는 아드님은 대체 뭘 보탰냐고요. 저는요, 엄마, 뭘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딸이니까 했어요. 자식이니까 했다고요. 근데 엄마는 그걸 전부 오빠네 이름으로 바꿔치기 했고요. 죽 한 그릇까지, 김치 한 포기까지 전부요. 내 10년을 통째로 도둑 맞은 기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차라리 고맙단 말을 안 하셨으면 이렇게 안 아파요. 마루가 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큰이모가 말없이 엄마를 딱하게 쳐다봤죠. 새언니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죠. 엄마는 답 대신 상만 내리쳤습니다. 시끄럽다. 어디서 어른한테 따박따박 상이나 치워라.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죠. 그 순간 저는 이상하리 마치 차분해졌습니다. 기대가 끊어지니 서러움도 조용해지더군요. 저는 일어나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았어요. 다은아, 가자. 엄마랑 집에 가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한참 따라왔어요. 그날 추석, 하늘이 유난히 파랬죠. 그런데 그 파란 하늘 아래서 저는 몰랐습니다. 그 명절 상처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추석, 그날 뒤로 저는 엄마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엄마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저는 가게 일에만 파묻혔죠. 새벽 장을 보고 김밥을 말고 셔터를 내리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마감 무렵이었죠. 막내 이모가 조용히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정아, 김밥 2줄만 싸줄래? 참기름 많이 발라서. 이모가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세요? 앉으세요. 어묵 국물 떠드릴게요. 김밥 2줄을 시켜놓고 이모는 한참 뜸을 들였어요. 국물이 식도록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죠. 그러던 이모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수정아, 이모가 이런 말 옮기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너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왔다. 네 엄마가 시골 땅에 있잖니. 충청도 그 밭. 그걸 네 오빠 앞으로 넘길 작정이더라. 뭐라고요? 추석에 그 망신을 당하고 나서 아주 작정을 했어. 벌써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서 증여 서류에 비용까지 다 알아봤다더라. 둘째가 딴소리 못하게 명의부터 서둘러 바꾼다고. 법무사 비용이며 세금이며 네 오빠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했대. 이모, 그걸 지금 저한테 왜? 너한테 날리지 말라고 나까지 입단속을 시켰어. 내가 언니한테 이러는 거 아니라고 병간호한 딸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말렸는데 고집을 안 꺾어.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 자식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을 옆에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모가 몰래라도 알려주러 온 거야. 저는 김밥 말던 손을 멈췄습니다. 한참 도마만 내려다봤어요. 칼자국 투성이 도마가 꼭 제 손 같았죠. 망신을 준 벌이 땅 증여였습니다. 진실을 말한 죄의 값이 그거였어요. 10년 딸 노릇의 답이 이거였죠. 이모는 김밥 값을 억지로 쥐어주고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저는 불 꺼진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식은 밥통과 빈 의자들 사이가 그렇게 조용할 수 없었죠. 셔터 틈으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만 바닥에 길게 누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전했죠. 장모님이 설마 그러시겠어. 아이, 그 땅이 어떤 땅인데.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데. 남편이 삼킨 그 말끝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땅 3글자에 7년 전 일이 통째로 떠올랐습니다. 그 땅은 충청도 고향의 밭 2,000평입니다. 지금 시가로 3억이 넘는 재산이죠. 그런데 그 땅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묻혀 있어요. 7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친구 빚보증을 잘못 썼죠. 1억이 넘는 돈이 고스란히 아버지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땅에 압류가 들어왔어요.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몰렸죠. 아버지는 사흘을 곡기를 끊으셨습니다. 조상님들 물려주신 땅을 내 대에서 날리게 생겼다. 죽어서 무슨 낯으로 아버님을 뵙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냐? 나는 굶어 죽어도 싸다. 엄마가 울며 밥상을 들고 사정해도 소용없었죠. 온 집안이 뒤집혔어요. 그때 신혼이던 제 남편이 조용히 통장을 내밀었죠. 아버님, 저희 적금 깨겠습니다. 1억 2천이면 얼추 됩니다. 신혼집이야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무너지시는 건 못 봅니다. 땅은 지켜야죠. 여보,
그 돈은 우리 전세금 올려줄. 수정아, 돈은 또 벌면 돼. 빚을 갚던 날 아버지가 사위 손을 붙잡고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70평생 그렇게 우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강서방, 이 은혜를 내가 무슨 수로 갚나? 자네가 내 아들인데 자네가 이 집안을 살렸어. 그럼 그때 오빠는 뭘 했냐고요? 사업이 어렵다며 100만 원 한 장 보태지 않았습니다. 문병 한 번 오지 않았어요. 대신 전화로 아버지 속을 뒤집어 놓았죠. 아버지, 그냥 땅 팔아서 갚아요. 요즘 누가 시골 밭을 붙들고 삽니까? 그거 판 돈이면 빚 갚고도 남잖아요. 남은 돈은 저 사업 자금에나 좀 보태주시고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날 아버지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저희 부부는 그 뒤로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죠. 생색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갚는 것이지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남편 뜻이었어요. 그리고 4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매가 모여 상속을 정리하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군말 없이 상속을 포기했죠. 저는 됐어요. 그 땅은 엄마 노후 미천으로 남겨두세요. 엄마 앞으로 하는 게 맞아요. 장모님 몫이 맞습니다. 저희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땅은 엄마 단독 명의가 됐습니다. 남편이 살려낸 땅을 남편 손으로 양보한 셈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이제 오빠 앞으로 통째로 넘긴다는 겁니다. 땅을 팔자던 사람 앞으로요. 100만 원 한 장 안 보탠 사람 앞으로요. 아버지 눈물이 밴 땅이었습니다. 제 남편의 신혼 적금이 녹아있는 땅이었어요.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가슴에서 살아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아지지가 않았어요. 이튿날 저는 알바생에게 가게를 맡겼죠.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그 길로 차에 올랐습니다. 엄마 집으로 향하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엄마 집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검은 승용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당에 세워진 오빠 차였어요. 서둘러 대문을 밀고 들어갔죠. 안방 문을 여니 방안이 꽉 차 있었습니다. 오빠 부부와 큰 이모와 막내 이모까지 모여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방바닥 상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법무사 사무실 이름이 찍힌 봉투였습니다. 저는 인사도 없이 그 봉투부터 집어들었어요. 증여계약서 초안이 나왔습니다. 받는 사람 칸에 오빠 이름 석자가 벌써 올라 있었죠. 저는 그 서류를 쥔 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이게 뭐냐고요? 좋아요. 주고 싶으면 주세요. 그 전에 내 남편이 갚아준 1억 2천부터 내놓으세요. 이 땅 경매 넘어갈 때 살려낸 돈이요. 그것부터 갚고 넘기시라고요. 아니 얘가 사위가 효도로 준 돈을 내가 무슨 낯으로 갚니? 그건 자식된 도리로 한 거지. 다 지나간 일을 인제 와서 왜 꺼내? 엄마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도리라는 말이 이렇게 쓰이는 거였죠. 줄 때는 도리고 받을 때는 권리였습니다. 효도요? 사위 돈으로 살린 땅을 아들한테 통째로 주는 게 그게 효도의 답이에요? 오빠가 이 땅에 보탠 게 뭐가 있어요? 그때 땅 팔아 버리자던 사람 아니에요? 야, 진수정,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땅은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인 나한테 주기로 한 땅이야. 원래 내 거라고. 네가 뭘 한다고 서류에 손을 대? 맞아요, 아가씨. 원래 이 집안 장손복 아니에요? 어느 집이나 땅은 장남이 물려받아요. 아가씨가 이러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얘들아, 애들도 다 있는데 그만들 해라. 이게 무슨 꼴이니? 이모가 말렸지만 오빠 부부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아, 저게 이상한 욕심을 내잖아요. 시집간 딸이 친정 땅에 왜 욕심을 내?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출가 외인이 어디 재산 문제에 끼어들어.
어머니가 아들 주겠다는데 네가 뭔데 막아? 그러게요. 시댁 재산이나 신경 쓰시지. 왜 남의 집 일에 이렇게까지 하실까? 남의 집 그 세 글자가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터졌어요. 남의 집? 그래요. 10년을 이 집 부엌대기로 부려놓고 이제 와서 남 취급이네요. 김장 백폭이 담글 땐 이 집 딸이고 병수발 들 때도 이 집 딸이고 땅 얘기만 나오면 출가 외인이에요? 참 편리하네요. 이 집 족보는 필요할 때만 딸 되는 족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모들은 서로 눈치만 봤어요. 오빠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죠. 새언니는 입술을 삐죽이며 딴청을 부렸습니다. 엄마는 끝내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선명했죠. 상 위에 증여 계약서만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패를 꺼내기로 했어요. 저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4년을 지우지 못한 문자함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달 전에 보낸 문자였죠. 병상에서 떨리는 손으로 눌렀을 글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오빠 부부 앞 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장남한테 주기로 했다는 그 땅, 아버지 뜻이 정말 뭐였는지 두 눈으로 읽어보시라고요.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창대한테는 사업 자금으로 이미 2억 넘게 나갔다. 더 줄 것도 없고 더 주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 땅만은 고생한 둘째 네 몫으로 남기고 싶다. 아버지가 또박또박 눌러 쓴 문장들이었죠. 오빠 부부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이모들이 돌아가며 화면을 읽었어요. 2억이라니? 창대야, 너 아버지한테 2억을 받아갔었어? 그런 얘긴 한 번도 없었잖니. 세상에, 형부 뜻이 정말 이랬어? 언니, 이거 봤어? 창대한테 2억이 넘게 나갔다잖아. 근데 땅까지 준다고? 언니, 형부 뜻이 이런데 어떻게 그래? 아니, 잠깐만요. 편찮으실 때 정신없이 보낸 문자를 어떻게 믿어요? 병상에서 약 기운에 아무렇게나 누른 걸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 너 지금 어디 아버님 글에 대고 그런 말을 하니? 글자 하나하나 또박또박한 게 안 보여?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오빠는 문자를 힐끔 보더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담배를 챙겨 들고 마당으로 나가버렸어요. 반박 한마디 없는 그 뒷모습이 답이었죠. 그런데 엄마는 달랐습니다. 죽은 사람 문자가 무슨 소용이야. 산 사람인 내 뜻이 곧 이 집 뜻이다. 땅은 내 명이니까 내 맘대로 해. 아들 준다. 2번 말 안 한다. 다들 그만들 떠들어. 아버지 유언이 그 한마디에 휴지가 됐습니다. 병상에서 꾹꾹 눌러 쓴 마지막 마음이었죠. 그 마음이 아들이라는 2글자 앞에서 구겨졌습니다. 저는 더 볼 것이 없었어요. 휴대폰을 집어들고 일어섰죠. 좋아요, 엄마. 그럼 저도 제 방식대로 할게요. 법대로 하겠습니다. 소송 걸 거예요. 아버지 뜻도 딸 10년도 다 소용없는 집이면 이제 법한테 물어볼게요. 방안이 술렁였지만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골목을 나섰는데 남편 차가 급하게 들어섰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편이 대문 앞에서 저를 막았죠. 아이, 수정아, 잠깐만. 소송이라니, 장모님이야. 세상에 장모 상대로 소송하는 사위가 어디 있어. 사람들이 뭘 하겠어. 여보, 나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 돈 없어도 우리 살아. 근데 당신 신혼 적금으로 살린 땅이 고스란히 오빠한테 가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난 엄마한테 화가 나서가 아니라 아들밖에 모르는 그 마음에 실망해서 이러는 거야. 이번엔 안 참아. 남편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 말없이 조수석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튿날 저는 시내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7년 전 일부터 차근차근 풀어놓았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편분이 갚아준 돈의 이체 기록부터 확보하세요. 그게 증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땅을 서둘러 처분하실 수 있으니까 부동산 가압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땅을 못 팔게 묶어두는 겁니다. 가압류요? 그럼 오빠 앞으로 명의를 못 넘기나요? 넘기기도 팔기도 어려워집니다. 등기부에 가압류가 오르면 매수자가 붙지 않고요. 일단 기록부터 찾아오세요. 7년 전 거라 은행에 가셔야 할 겁니다. 남편이 다음날 반차를 내고 은행 창구를 돌았습니다. 7년 전 이체 확인증을 떼어왔어요. 채권자 계좌로 보낸 1억 2천만 원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날짜도 금액도 받는 사람도 선명했습니다. 다행이다. 기록이 그대로 있네. 그때는 이 종이가 이런 데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미안해. 당신을 이런 일에 끼어들여서. 무슨 소리야. 당신 혼자 싸우게 둘 순 없잖아. 서류를 확인하는데 이상하게 코끝이 시큰했어요. 그런데 사흘 뒤 뜻밖의 전화가 왔죠. 엄마였습니다. 수정아, 어미다.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밤에 조용히 혼자 오너라. 저는 가게 마감을 마치고 밤에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같이 가겠다는 남편을 두고 갔어요. 모녀끼리 할 얘기야. 무슨 말 하시는지 일단 들어볼게. 엄마는 대문 앞까지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말없이 저를 방으로 들였죠. 마주 앉은 엄마가 긴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수정아, 사실은 이 엄마가 빚이 있다. 빚이요? 엄마가 무슨 빚이 있어요? 아버지 빚은 7년 전에 다 정리됐잖아요. 칠순 노인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남한테 100원 한 장 안 빌리던 엄마였어요. 땅 판 돈으로 그 빚부터 갚아야 돼. 그러고 남는 돈은 네 오빠 사업에 좀 보태주고 난 살림 정리해서 서울 오빠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다. 그러니 수정아, 소송만은 거둬다오. 엄마 마지막 소원이야. 잠깐만요. 빚이라뇨? 대체 무슨 빚이 얼마나 있는데요? 엄마는 대답 대신 방바닥만 문질렀습니다. 주름진 손이 장판 위를 하염없이 오갔어요. 그 손등에 검버섯이 유난히 짙어 보였죠. 말씀 안 하시면 소송 그대로 진행해요. 무슨 빚인지, 얼만지, 누구 때문인지 오늘 다 듣기 전엔 저 안 일어나요. 엄마는 한참을 그러고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채웠죠. 그리고 한참 만에 엄마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3년 전 오빠가 자재값이 급하다며 찾아왔다는 거예요. 창대가 그러더라. 엄마, 이 집 잠깐만 담보로 잡자고. 석 달이면 뺀다고. 노후는 아들인 자기가 책임진다고. 서류 뭉치를 내밀기에 그냥 도장 찍어줬다. 서류를 읽어는 보셨어요? 얼마를 잡았는데요? 2억이라더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집은 시가 2억 5천짜리예요. 거기에 대출이 2억이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깡통이었죠. 그 돈은 다 어디 갔는데요? 석 달이면 뺀다던 돈이요. 사업 부도 막는다고 다 들어갔단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이번엔 시골 땅까지 팔아야 한다고. 매달 이자도 몇 달째 내 연금으로 겨우 막고 있어. 70 노인 연금으로 아들 대출 이자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한 달 연금이 얼마나 된다고요? 명절마다 사업이 잘 굴러간다던 오빠였어요. 새 차를 뽑고 골프 모임을 다니던 살림이었죠. 새언니 손목에서 반짝이던 시계도 떠올랐습니다. 그 전부가 엄마 집을 잡힌 빚이었던 거예요. 번지르르한 거칠의 밑에서 엄마 노후가 녹고 있었죠.
그 대출서류 어딨어요? 뭘 찍었는지 보기나 하게요. 그게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 창대가 다 가져갔나? 기가 막혔습니다. 도장 찍은 서류가 뭔지도 모르고 내준 거예요. 근저당인지 보증인지 그것조차 몰랐습니다. 아들 말 한마디에 40년 산 집을 통째로 잡힌 거죠. 아버지 돌아가신 지 4년이었어요. 그 4년 만에 집도 땅도 오빠 손에서 녹아나는 중이었죠. 그런데 엄마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도 수정아, 네 오빠가 나쁜 애는 아니야. 일이 좀 안 풀려서 그렇지. 걔가 일어서기만 하면 다 갚을 애야. 어려서부터 얼마나 똑똑했니? 이번 고비만 넘기면 엄마, 지금 그 고비를 엄마 집으로 맡고 엄마 연금으로 맡고 이제 아버지 땅으로 맡겠다는 거잖아요. 그 고비가 대체 몇 번째예요? 사업자금 2억, 집담보 2억, 이제 땅 3억까지. 7억을 부어도 못 일어난 사업이 땅 판다고 일어나요? 그래도 걔가 장남인데. 장남. 그 장남 소리에 엄마 인생이 통째로 저당 잡힌 거 안 보여요? 전 절대로 그 땅 오빠 손에 못 넘겨요. 빚은 진 사람이 제 손으로 갚는 거예요. 아들 빚은 왜 엄마가 갚아요? 제 목소리가 벽을 울렸습니다. 엄마는 그저 방바닥만 내려다봤어요. 아들 얘기만 나오면 귀를 닫는 사람이었죠. 평생 그래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었습니다. 그 밤 모녀 사이에 놓인 것은 침묵만이 아니었어요. 더 큰 폭풍이 문턱까지 와 있었죠. 방바닥만 보던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빛이 바뀌어 있었어요. 사정하던 얼굴이 성난 얼굴로 변해 있었죠. 너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래? 엄마랑 다시 안 볼 작정이야? 네가 뭐라고 해도 땅은 판다. 내 명이고 내 땅이야. 자식이 어미 재산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법이 어딨어? 엄마가 상을 탁 치며 못을 박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원이라며 매달리던 사람이었죠. 사정이 안 통하니 이제 겁박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싫으면 네가 날 데려다 모시든가. 오빠네 못 가게 막을 거면 네가 책임져. 기가 막힌 말이었죠. 저는 언성을 높이지 않고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엄마, 받은 건 전부 오빠가 받았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사업자금 2억, 3년 전 집담보 2억. 죄다 오빠 몫이었어요. 저 10원 한 장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왜 책임은 저한테 지우세요? 이것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한테 노후도 책임지라고 하세요. 받아먹은 자식더러 모시라는 게 순서 아니에요? 김장 100포기, 제사 장보기 병수발, 반찬 수발,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딸 노릇은 다 시키고 유산은 아들 몫이에요? 세상에 이런 셈이 어딨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어디서 어미한테 조목조목 따박따박. 말문이 막힌 엄마는 언성만 높였습니다. 논리가 다한 자리에 남은 건 목청뿐이었죠. 엄마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방석을 집어 저에게 던졌습니다. 이 못된 년, 천하의 못된 년, 나중 공도 모르는 년. 오냐, 잘됐다. 너 같은 딸 필요 없어. 오늘로 너랑 나랑 영 끊자. 다시는 내 집 문턱 넘을 생각도 하지 마. 방석이 제 어깨를 스치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연을 끊자는 말이 방 안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낳아준 공, 그 말 앞에서 제 10년 세월이 또 지워졌죠. 저는 이상하리 많지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 자리는 진작에 다 말라 있었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루를 지나 신발을 꿰는 손이 담담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그런데 등 뒤에서 지팡이 소리가 따라 나왔죠. 엄마가 대문 밖까지 쫓아나와 소리쳤습니다. 그래, 가라. 가서 다시는 오지 마. 어디 아들 이기는 딸이 있나 보자. 소송이고 뭐고 어림도 없어.
이 동네 사람들 다 들어라. 내 딸이 어미를 버렸다. 병든 어미를 버리고 간다. 골목에 엄마 목소리가 쩌렁쩌렁 퍼졌습니다. 불 켜진 창문 몇 개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생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분이었죠. 그 체면마저 던질 만큼 아들이 컸던 겁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골목을 다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려는데 핸들 잡은 손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죠. 멀쩡한 줄 알았던 몸이 먼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심호흡을 했어요. 길게 3번 내쉬고는 시동을 걸었죠. 백밀러 속 친정 골목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튿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밤새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도장을 진솔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남편분이 갚아준 1억 2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거고요. 그 돈을 받을 때까지 땅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가압류도 함께 신청합니다. 2분 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펜을 들고 한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정아, 나 하나만 묻자. 장모님 상대로 이겨서 당신 마음이 편하겠어? 말했잖아.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대로 두면 땅도 엄마도 다 오빠 손에서 사라져. 이게 지금 엄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미안해. 이런 거 당신 이름으로 해야 해서. 알았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생각했으면 됐어. 남편이 서류에 도장을 눌렀습니다. 붉은 인조 자국이 종이에 선명하게 남았어요. 7년 전 남편 계좌에서 채권자 앞으로 바로 보낸 이체 기록이 증거였죠. 땅이 압류됐던 등기부 날짜와 빚 갚은 날짜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효도라 우겨도 기록은 대여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기록이었죠. 2주 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땅 등기부에 가압류가 올랐습니다. 저는 등기소에서 등본을 직접 떼어봤죠. 채권자 칸에 남편 이름 석자와 금액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7년 전 그 돈이 처음으로 이름을 얻은 순간이었어요. 종이 한 장이 그렇게 묵직할 수 없었죠. 얼마 뒤 막내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죠. 수정아, 그쪽 집 소식 들었니? 네 오빠가 읍내 부동산에 땅을 내놨는데 매수자들이 등기부 떼보고는 죄다 발을 뺀단다. 가압류 딱지를 보고 누가 사겠니? 계약금까지 오가기 직전이던 거래도 한 건 그대로 깨졌다더라. 그래요? 네 오빠가 네 엄마 앞에서 네 욕을 하면서 아주 길길이 뛰었단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렸다나? 수정아, 이모는 네 편이다만 정말 갈 때까지 가볼 참이야. 이모, 이제 시작이에요. 재 뿌린 게 아니라 도둑질을 막은 거예요. 그 밥은 애초에 오빠 밥이 아니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가게 유리문 너머를 한참 봤습니다. 10년을 드나든 시장 골목에 저녁불이 하나둘 켜졌어요. 저 불빛처럼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었죠. 싸움을 걸어온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죠. 여보, 갈 때까지 가보자. 여기서 물러서면 평생을 물러서야 돼. 남편이 말없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상황은 생각지 못한 쪽으로 흘러갔죠. 땅이 막히자 오빠 내외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그 소식도 막내 이모 전화로 들었어요. 수정아, 기가 막혀 전화했다. 네 오빠 내가 글쎄 어머니를 못 모신다고 했단다. 애들 학비도 빠듯하고 방도 부족하다나? 땅 팔면 모시고 살겠다더니 딱 2달 만에 말을 뒤집었어. 땅이 안 팔리니까 엄마도 필요 없어진 거네요. 그러게 말이다. 가인은 아예 우리 전화도 안 받아.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어. 사람이 어쩜 그러니? 땅 팔면 모신다던 말의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모시겠다는 게 아니라 땅값을 모시겠다는 거였죠. 아들 하나 믿고 평생을 산 값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이 밀린 이자에 은행 독촉장이 쌓였다는 거예요. 연금으로 막던 이자가 한계에 다다른 거지요. 결국 엄마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40년을 산 집 대문에 법원 경매 안내문이 나붙었어요. 빨간 글씨의 그 종이가 대문 한복판에 붙었다고 했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낮에는 문 밖에도 안 나온다고 했어요. 낙찰까지 남은 시간은 2-3달 뿐이라고 했어요.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오빠 부부는 짐 싸서 올라오시라는 말 한마디가 없었죠. 보다 못한 큰 이모가 오빠에게 전화로 호통을 쳤답니다. 창대야, 네 엄마 집이 네 빚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자식이 돼서 어떻게 입을 싹 닫니? 어미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이모, 저도 지금 죽게 생겼어요. 나중에요, 나중에. 에? 사업만 풀리면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나중이라는 말로 어미를 미루는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보증금 500에 월세 단칸방을 알아보러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평생 아들 자랑이던 경로당에도 발길을 끊었다고 했죠. 아들 자랑으로 40년을 살아온 골목이었으니까요. 그 소식들이 이모들 입을 타고 차례로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큰 이모도 저에게 역정을 내지 않았어요. 수정아, 이모가 그때 너한테 벌 받는다고 했던 말 미안하다. 벌 받을 사람은 따로 있었구나. 네 엄마가 아이고 말을 말자. 이모는 한숨만 쉬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통쾌하지 않았어요. 이긴 것 같은데 이긴 기분이 아니었죠. 경매니 단칸방이니 하는 말들이 자꾸 목에 걸렸습니다. 미워도 엄마는 엄마였으니까요. 김밥을 말다가도 문득문득 손이 멈췄어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가게 셔터를 반쯤 내렸을 때였어요. 골목 어귀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렸죠. 탁탁 끄는 발소리와 함께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의 주인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지팡이를 짚고 선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몇 달 만에 마주한 엄마는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어요. 그 당당하던 어깨가 반으로 접혀 있었죠. 엄마는 가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수십 번은 폈다 접었을 등기부 등본이었죠. 수정아, 이것 좀, 이 가압류 좀 풀어다오. 엄마가 이렇게 빈다. 땅을 팔아야 방 한 칸이라도 얻지. 이 늙은이가 갈 데가 없어. 응? 네가 풀어줘야 산다. 엄마가 제 손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거칠어진 손바닥에 사포처럼 제 손등을 긁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죠. 엄마, 그 판돈이 결국 어디로 가는 건데요? 그건 네 오빠 부도만 맞고 나면 다 풀린다. 창대가 이번만 넘기면 이자까지 쳐서 갚는다고 했어. 그 애 말만 믿으면 돼. 그 말을 아직도 믿으세요? 집이 그렇게 넘어갔는데도요? 판돈도 결국 오빠 손에 들어갈 게 뻔해요. 그 돈마저 사라지면 엄만 정말 길바닥에 나앉는 거예요. 그 땅이 엄마 마지막 밥줄이에요. 못 풀어요. 미워서가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라도 못 풀어드려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엄마 낯빛이 뒤집혔습니다. 이 독한 년, 애미 죽는 거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 네 인연, 네가 오빠 앞길을 막아서 이 집안이 망한 거야. 네 년이 가압류만 안 걸었어도 창대가 벌써 일어섰어.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에 이 어미가 이 꼴이 됐다고.
그 와중에도 오빠 탓은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집을 잡힌 것도 땅을 노린 것도 아들이었는데요. 원망의 화살은 끝까지 저한테만 날아왔죠. 지나가던 행인들이 힐끔거렸습니다.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청을 높였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말없이 바라봤죠. 평생을 아들만 보고 산 눈에는 지금도 아들만 보였습니다. 그 눈에 딸은 한 번도 담긴 적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미움도 연민도 아닌 무언가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대꾸 대신 김밥 2줄을 쌌어요. 싸면서도 제가 왜 쌌는지 몰랐죠. 저녁이라도 들고 가세요. 밤바람이 찹니다. 엄마는 그 봉지를 쳐내고 일어섰습니다. 욕을 하다 지친 엄마가 지팡이를 끌며 돌아섰어요. 탁탁 그 소리가 어두운 골목으로 멀어졌죠. 저는 셔터를 반쯤 내린 채 그 뒷모습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바닥에는 천해진 김밥 봉지가 뒹굴고 있었어요. 10년 딸 노릇의 끝이 이 골목 바닥에 놓여 있었죠.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에서 이겨도 엄마를 잃고 저도 엄마를 잃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아들뿐인 엄마를 놓아야 할까요? 그래도 제 어머니라고 붙잡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